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어제 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녹화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시 이렇게 재촬영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영상을 꼭 확인하셔서 좋은 연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과학실험실 안전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연수의 목적이 과학실험실 안전연수잖아요. 그래서 과학실험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고요. 두 번째는 매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방안을 내려주시는데요. 그 안에 가끔 학교에서 하실 점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MSDS 물질안전 보건자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수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1년에 보고되는 실험실 사고가 약 100건이 넘는데요. 그러면 실험실 사고는 교육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막고자 하는데 사실 횟수가 줄지는 않고 사고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교육에 의해 초기 사고 진압이 이루어져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연수하면 괜히 피곤하고 졸리고 짜증 나시는데 저는 6학년 담임이거든요. 아이들과 쌍방향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일방적인 연수를 하게 돼서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한데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긴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학년말 정리다, 성적 입력이다 좀 바쁘실 텐데 그래도 기왕 연수 들으시는 거 좀 즐겁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하나 나갈 텐데요. 1대 29대 300 이게 뭘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한 번에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법칙인데요. 큰 재해와 작은 재해,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점에서 1대 29대 300의 법칙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하인리 법칙은 사소한 문제를 내버려둘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광고를 보시고 이 광고가 잘된 광고인지 잘못된 광고인지, 잘못됐다면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한국대로 축하. 여기 다시. 됐어, 됐어. 라면도 됐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대박. 승현아 이제야 잘 끓이네. 맛있죠? 라면을 바꿨죠. 진행으로 체인지업. 네, 금방 끝났죠? 지금 보신 광고는 가뚜기의 진라면 광고인데요. 어떠세요? 잘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잘못됐다면 왜 잘못됐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광고입니다. 로봇 연구실에서 밤새도록 연구하고 라면을 끓여 먹는 광고인데요. 이렇게 아무런 인지 없이 실험실에서 음식을 섭취한다든가 버너를 이용해서 라면을 끓인다든가 하는 일들은 실험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여과 없이 TV 광고로 나왔던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실험실 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안전 불감증과 관련된 일상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본 내용은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법률이라던가 다른 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학실험실 사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불감증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순서는 사고 사례부터 상황 대처 요령, 실험실 안전관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실험실 안전지수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10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멈춤하시고 1번부터 10번까지 안전지수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셨나요? 네, 그럼 여러분의 실험실 안전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0개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혹시나 0개가 있으시다면 아주 대단하십니다. 네. 자, 1개에서 3개는 2% 부족하지만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개에서 7개라면 안전불감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8개에서 10개이신 분은 없겠죠. 심각한 안전불감증인데요. 네, 좀 습관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계속 안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안전이란 뭘까요?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안전이란 사고와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음 또는 위험이 없음, 그러한 상태, 아무 탈이 없는 상태. 백과사전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인체에 유해한 조건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려는 여러가지 활동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과학 실험실에서 안전관리의 필요성은 뭐냐? 학교 안전사고는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학생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며 재산 손실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함으로써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관련 법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안전 예방계획의 수립 시행 법 4조에 보시면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시행령 제9조에 보시면 5번에 실험 실습 시설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특별실 안전관리 기준을 보시면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특별교실은 바닥 표면을 내화학성을 지닌 제품이나 불에 타지 않는 난연재료 이상으로 마감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교실과 준비실 사이에는 교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창을 두어야 하며 위험성이 있는 실험 재료나
기구 등은 준비실에 교사가 관리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사고 사례와 상황별 대처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2019년 12월에 있었던 그 사고입니다. 화학 폐기물 폭발 사고고요. 안타깝게도 경북대 실험실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대학원생은 전신 3도 화상을 입었고요. 학부생은 몸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곳이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고 제목에 보시면 지금 치료비만 10억인데 보상이 막막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국감에도 이 사례가 소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에서 다시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쪽으로 매듭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그리고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포르말린 병이 깨져서 학생과 교사 1000여 명이 대피를 했다. 그런 기사가 또 있고요. 안동의 중학교 과학실에서 포르말린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 그리고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포르말린 누출 사고가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사고 사례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학교 과학실 청소 도중에 폭발 사고, 네, 여학생 2명이 부상당했다는 기사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업 후에 청소하던 중에 비커에 담긴 나트륨 관련 물질이 물과 화학 반응해서 폭발한 사고고요. 네, 중학생 2명이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자, 중학교 과학실에서 염산이 누출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기가 발생했는데 이건 이제 염산이 공기 중에 누출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자, 화성 모 고교 과학실에서 작은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 자, 원주 상지대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 학생 5명 부상. 학교 과학실에서 잇단 화재로 불안하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고요. 네, 그 화재나 이런 실험실 사고는 1년에도 몇 건씩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나 또는 실험기구나 화학약품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들을 좀 소홀히 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별 대처 요령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가 워낙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만 골라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은 한국창의재단에서 배부한 실험실 안전교육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고 유형은 크게 7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불 열원을 다룰 때, 그리고 산과 염기를 다루는 실험, 기체 발생 실험, 동식물을 다룰 때, 유리기구를 다룰 때, 전기기구를 다룰 때, 기타 도구의 사용으로 했습니다. 자, 먼저 불 열원을 다룰 때 보겠습니다. 사고 사례인데요. 초기에서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일 때 학생들이 다른 알코올 램프로 직접 불을 옮겨 붙이려다가 알코올이 쏟아져 손등에 화상을 입은 사례. 두 번째는 학생이 물이 끓을 때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비커에 물을 담아 산발 위에 놓고 실험을 했는데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끄기 위해 산발 위를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비커에 있던 물이 학생의 배로 쏟아져 화상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는 핫플레이트에 전원을 끈 상태였으나 잔열이 남아있어 화상을 입게 된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산소를 차단해 줘야겠죠. 그래서 마른 헝겊이 있으면 이걸로 덮어주면 좋겠고요. 혹시나 끄겠다고 찬물을 붓는다든가 하면 더 큰 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상 부위는 즉시 얼음물이나 찬물 등으로 차갑게 하는 응급조치를 한 후에 심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핫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종류와 제품이 워낙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구매 시에 안전성과 기술력이 입증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잔열 램프가 부착된 것을 구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화상을 입었다면 응급조치를 취하고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과 연기를 다루는 실험인데요. 학생이 산과 연기 실험 중에 묽은 수산 나트륨, 페놀프탈렌 용액, 묽은 염산의 혼합 상태 용액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손등에 용액이 튀는 사고. 자, 이럴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에 씻고 상처가 심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겠죠. 만약에 흡입해서 두통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체 발생 실험인데요. 산소 발생 실험 중에 과산화수소수의 농도를 확인하지 않고 진한 과산화수소수를 직접 사용하여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자, 만약에 폭발로 인해서 유리 파편이 튀었다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고요. 눈에 약품이 들어갔다면 눈을 뜬 상태에서 눈 세척기 또는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씻어내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겠습니다. 약품이 옷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에 씻고 상처가 심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다음은 동식물을 다룰 때입니다. 자, 백합꽃의 겉모양을 관찰하던 중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꽃가루를 흡입해서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치료 및 검사를 받은 사고. 일단 동식물로 인한 사고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 동식물에 찔리거나 물리는 사고 사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알레르기는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실험하시기 전에 물론 학급에서도 조사를 하겠지만 한 번 더 조사를 하셔서 그런 알레르기가 있는지 사전 조사를 하시면 좋겠고, 혹시 찔리거나 손에 베었다 그러면 먼저 지혈해주고 보건교사에게 응급조치를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심하게 베인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겠죠. 네. 자, 유리기구를 다룰 때입니다. 학생이 유리관에 고무관을 끼우는 과정에서 유리관이 깨지면서 손가락을 심하게 베어 신경이 끊어지는 사고, 유리막대로 고체를 녹일 때 격렬하게 젓다가 비커가 깨져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 등등이 있습니다. 비커나 패트리 접시, 유리관, 유리막대, 시험관, 이런 것들은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실험기구가 유리로 되어 있고 또한 깨지기가 쉽기 때문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리관이 깨지면서 손가락이 베인 경우는 저도 한번 있었는데요. 고무관이 오래되면 붙잖아요. 실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고무관이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묻혀서 조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베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건소 가서 손가락 꿰매고 왔었죠. 이런 사고에 대처하려면 일단 그런 낡은 오래된 고무관들은 버려야겠죠. 그게 정답인 것 같고요. 제 사례는 다행히도 학생이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깨진 유리기구가 있다면 학생들은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요. 유리 조각을 치우고 진공 청소기나 젖은 휴지로 작은 파편들을 닦아내면 좋겠습니다.
전기기구를 다룰 때인데요. 자, 백열 전구를 사용한 수업을 하던 중에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를 소켓에서 빼내려던 학생이 전구에 남아있는 열에 화상을 입었다. 사고. 전기기구는 여러 번 사례로 나오지만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이 안 된다는 건 다 아시겠고요. 젖은 손 안 되고요. 물기 있는 곳에서 사용 안 됩니다. 전기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감전 시에는 빨리 전원을 차단시키고 부상자를 전기기구와 분리한 후에 응급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요. 구조하는 사람은 전기가 통하지 않게 면장갑이나 고무장갑을 끼고 감전된 사람을 전기기구에서 즉시 떼 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도구 사용 대처 요령입니다. 자, 실험 중에 학생이 면돈 아래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가 깊게 베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자, 칼날이나 에나멜선, 주사기 끝부분 이런 실험 도구를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과거에는 레이저 포인터 빛에 노출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 노출돼서 시야가 흐리거나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하겠습니다.